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운창 교수님 거시경제론 우리 챕터 10장 화폐와 물가 수준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가 화폐 수요 모형을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도 비슷해요. 근데 다중지급수단 모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화폐를 사용하잖아. 지급수단으로서 화폐를 사용하죠. 화폐가 유동성이 제일 높은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용카드 가지고도 이제 우리가 지급한다고. 그래서 이 다중이라는 것은 거래 지급수단으로서 우리가 화폐뿐만 아니라 신용카드까지 고려한 그래서 지급수단이 여러 개 있을 때 반영한 모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폐 이외에 신용카드 같은 그래서 대체 지급수단이라고 할게요. 대체 지급수단인 지급수단. 그 중에서 우리가 신용카드 요거를 고려하는 거야. 신용카드까지 우리가 지급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를 도출해 보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ultiple means라고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271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자, 총 지출을 구성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소비재를 구입하거나 기업이 자본재를 구입하거나 정부 구입에 우리가 화폐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크레딧 신용카드를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현실에서는 신용카드 사용하면 수수료 붙고 뭐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깎아주기도 하고 포인트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심플하게 얘기하려고 지급수단에 관계없이 그냥 피로 동일하다 서비스 가격은 이렇게 전제로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다음. 자, 신용카드 서비스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대가로 신용카드 이용 고객에게 거래 재화 단위당 수수료가 붙죠. 그렇잖아. 우리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내가 지갑에 현금이 없을 때 아이고 돈을 안 가져왔네. 그러면 신용카드로 확 긁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 대신 신용카드사가 거래를 해주고 지급 결제를 해주고 나중에 한 달 후에 내가 이제 카드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뭐 거기에 이제 수수료까지 이렇게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공급량을 X라고 하면요. 이거는 수수료를 Q라고 할 때 공급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Q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한계 비용이 상승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한계 비용이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공급 곡선은 이 Q 수수료에 대해서 증가하는 그래서 우상향하는 형태를 상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이렇게 보시고요. 자,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볼게요. 수요. 여러분, 거래 대금에 대해서 우리가 매기 말 한 달 후 뭐 이렇게 무이자로 은행에 이제 지급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소비자, 기업, 정부는 매기 초에 명목 이자율로 저축이나 차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만큼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축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신용카드 서비스를 X라고 하고 그에 따른 수요는요. Q에 대한 함수인데 자,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구입한 재화의 수량으로 나타낸 신용카드 서비스의 수요량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 이게 GDP야. 그쵸? 요게 신용카드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GDP Y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한 걸 빼면 우리가 지급수단이 두 개만 있다고 하는 거야. 화폐 아니면 신용카드.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사용한 걸 빼버리게 되면 요거 Y-XD 하면 이게 뜻이 뭐야?
그치? 화폐로 구입한 재화의 수량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까지 나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신용카드를 쓰고 언제 화폐를 쓸 것인가? 그 지급수단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선택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을 고려해가지고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한계 편익과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한계 비용을 고려해서 한계 편익이 만약에 더 크다? 신용카드를 쓰는 거지 뭐. 그쵸? 만약에 한계 비용이 더 크다?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신용카드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한계 편익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아니, 내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았어. 돈을 현금으로 안 하고 잠깐 카드사한테 나 대신 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100만 원짜리 물건을 만약에 샀어. 그런데 내가 신용카드로 긁었어. 그럼 신용카드사가 대신 내주죠. 나는 100만 원 화폐를 그대로 쥐고 있어. 이걸 가지고 은행에 넣어두게 되면 100만 원 원금과 또 이자를 받게 되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신용카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원금과 이자, 명목이자율을 R이라고 할 겁니다. 요게 한계 편익이고요. 이해 가시죠? 한계 비용은 우리가 카드사가 대신 내주는 대가로 나중에 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수수료 이렇게 Q. 그래서 요 P로 빼주면 요게 바로 신용카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한계 비용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급수단으로서 화폐를 쓸까 신용카드를 쓸까 그렇게 해보면 여기 나와 있는 한계 편익이 크면 신용카드 쓰고 한계 비용이 크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화폐로 하고 그러니까 언제 균형입니까 하면 요거 두 개가 같을 때 균형카드가 됩니다. 균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곡선 이거 자체는 여기 나와 있는 명목이자율과 수수료가 같을 때 결정되니까 거기에서 수평선의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한 그래프가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7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한계 편익이 한계 비용보다 크면 신용카드로 모든 재화를 구입하면 될 것이고 신용카드 사용했을 때 한계 편익보다 한계 비용이 크면 카드를 사용하기보다는 모든 재화를 화폐로 구입을 하게 됩니다. 두 개가 같다? 그러면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와 화폐는 동일한 지급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주체들은 화폐와 신용카드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화폐와 신용카드가 공존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명목이자율 수준에서 화폐를 내가 완전 경쟁시장과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계 여기 비용 이거는 우상향 하니까 신용카드 서비스에 대한 공급 곡선 우상향, 얘는 수평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용카드 서비스의 이용량 이렇게 결정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균형 거래량, 이게 균형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R이 올라간다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이자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신용카드의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그래프 그대로 보시면 균형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카드 균형 거래량은요. 명목이자율의 증가 함수가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오케이? 자, 273페이지 가볼게요. 자, 그럼 앞에 살펴본 것처럼 얘가 R에 대해서 플러스다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소비자, 기업, 정부가 보유하는 화폐 수량은 요 Y가 뭐라고? Y가 전체 실질 국민소득, 실질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만큼을 우리가 화폐로 보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명목 변수로 표현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명목 변수로 표현하게 되면 앞에 P를 이렇게 곱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폐 수요다, 명목 화폐 수요라 했습니다. 명목 화폐 수요다. 그러면 이게 명목 GDP에서 명목 신용카드로 서비스를 이용해서 거래하는 것 뺀 나머지가 화폐 수요가 되는 것이고, 이 화폐 수요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화폐 수요, 리퀴디티 해서 소득의 플러스고 명목 이자율의 마이너스죠. 앞에다 P를 곱합니다. 명목 변수로 만들게 되려고요. 오케이? 그래서 요 Y로 미분한 거 이게 플러스고 R 이자율로 미분한 거 이자율의 마이너스 관계라는 걸 여기다가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또는 총 지출의 증가 함수 플러스라는 뜻이고요. 명목 이자율의 감소 함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다중 지급 수단 모형에서는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신용카드 또는 화폐로 우리가 지급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거래에서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 뺀 나머지가 화폐.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부터 화폐 시장에 우리가 수요를 우리가 도출하려고 하는데 신용카드 쪽에서부터 균형값을 찾아서 내려오는 거야. 아시겠죠?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화폐 수요 곡선을 그렸는데 여기가 화폐 수요고요. 요게 대신 P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잘 보세요. 물가 수준과 명목 화폐 수요와 관련된 곡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플러스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를 더 많이 보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화폐 수요는 더 커지기 때문에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P로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기울기는 L, Y, R 분의 1.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폐 수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폐 수요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라고? 요게 바로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기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발생했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볼 거예요. 274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줄 볼까요? 자, 현재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하면 이렇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아니 그러면 실질 이 소득에 대해서 이거 플러스라는 거 잘 보이셔야 돼. 자, 그럼 여기다 쓸까? 소득이 증가해. Y가 증가해. 그러면 실질 화폐 수요는 증가합니다. L은 증가해요. 근데 이 기울기는 L분의 1이죠. 그러니까 L분의 1은 감소합니다. 이게 뭐라고? 기울기가 완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파란 색깔에서 빨간 색깔로 이렇게 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게요. 만약에 명목이자율이 상승했어. 그럼 소득과 명목이자율은 화폐 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이게 옆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옆에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냥 직관적으로 우선 볼게요. 자, 주어진 물가 수준에서 자, 물가는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명목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화폐를 갖고 있으면 기회비용이 커지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화폐에 대한 수요는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알 수 있죠. 물론 그래프에다 표현을 하시면 기울기가 저거 반대니까 가팔라집니다. 자, 그래서 화폐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주어진 요거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니까 이 P가 변하면 곡선상에서 이동하는데 P 이외에 다른 게 변하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가팔라집니다.
자, 그래서 화폐 수요 곡선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지금 P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우상향하게 되는 화폐 수요 곡선이 됐고 27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살짝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그래프를 살짝 여기다 표현을 해보면 얘가 P가 아니라 화폐 수요를 표현하는데 P분의 1 이렇게 나타내게 되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화폐 수요 곡선을 나타내게 되겠죠. 여러분 P분의 1 설명 다시 볼게요. 자, 세로축이 P냐 세로축이 P분의 1이냐에 따라서 우상향하고 우하향하죠. 자, 거기 한번 보시면 재화 단위로 측정한 화폐의 가격. 요 P분의 1이 뭐야? 재화 단위로 측정한 화폐의 가격. 네, 요걸 나타내는 게 B분의 1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래서 화폐 수요를 명목 화폐 수요에 대한 명목 화폐 수요와 화폐의 실질 가격 평면에 나타내면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명목 이자율이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라는 것을 사용해서요. 아니 나는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릴래. 거기 위에 있는 것처럼 화폐 수요를 명목 이자율 평면에 나타내겠어. 보통 이제 경제 원론이나 이런 데서는 명목 이자율로 표현을 하죠. 그러면 명목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 관계니까 역시 이것도 우하향하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4페이지 위에 가보시면 명목 화폐 수요 함수를 표현할 때 우리가 P의 평면에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죠? 재화로 측정한 화폐 가격인 P분의 1.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화폐 가격은 떨어지잖아. 그래서 P분의 1로 표현할 수도 있고, 명목 이자율 R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관심사에 따라서 주인공을 교체해서 표현하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요. 우리 275페이지 화폐 시장의 균형과 충격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 잘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